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장까지 보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강의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개강이 또 연기가 돼서 온라인으로 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3강 정도를 또 다시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으니 이제 강의에 충실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바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을 때 시험 기간일 것 같아요. 이제 5월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시험은 거의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배운 것들, 들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강의를 쭉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들은 크게 어려우신 것들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과 자꾸 다 접목해가면서 하나하나 좀 대입해가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심리학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서 쭉 봤죠.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을 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쭉 보면서 한 번 과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분에게 어떤 과제를 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딱히 뭐 이제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면 나하고 얼굴도 한번 못 마주쳤는데 힘들 것 같아서 보통 제가 과제를 내거나 토론 수업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것과 관련된 영화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고 취사 선택해서 이제 적어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과제는 그냥 통일되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영화일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혹시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과제를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제 영화 감상문에 대해서 형식은 없고요. 형식은 자유 형식입니다. 그리고 분량은 2~3페이지 내외로 해서 작성해서 내는 걸로 뭐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지 좋고요. 줄거리를 요약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느낀 것들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적거나 뭔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조금 삶의 방향을 조금 찾아갈 수 있는 뭔가 크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영화가 아마도 1986년도인가 개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16년도인가 재개봉을 했던 명작입니다. 정말 명작이고 지금도 제가 요즘에도 가끔 보고 있는 영화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 영화를 이제 과제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은 어차피 오프라인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제출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영화를 한번 감상해 보시고 과제 작성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톡방에다가 제 개인 전화번호 남겨드렸죠. 제 전화번호 입력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도 좋습니다. 전화해도 좋고 물어볼 게 있으면 개인 톡으로 해도 좋고 개인 문자로 해도 좋고 단톡방에다가 하기가 힘들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밴드에다가 강의다 올릴 겁니다. 밴드에다 강의다 올리면 여러분들의 올리는 강의를 수강하시고 밴드의 출석부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출석부 만들면 그 출석부에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제가 또 출석 체크를 또 다시 다 밴드에서도 하지만
우리 단톡방에서 우리 각 반마다 만들어진 단톡방이 있죠. 6, 7교시, 8, 9교시, 10, 11교시 해가지고 쭉 G반, H반, I반이 있는데 그 반들이 다 만들어진 그 톡방에다가 지금 하듯이 그 톡을 올려주시면 수강했다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크로스 체크해서 여러분들 그 출석 체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까지 여러분들 다 모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출석 체크가 이렇게 또 그 출석 체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누락됐거나 했으면 제가 다시 다 올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다 체크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오프라인 개강해서라도 다시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안하게 강의 잘 이해하시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 톡방에 올려주시거나 뭐 전화 주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톡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심리학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봤던 게 정신분석에서부터 이제 행동주의까지 쭉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쭉 알고 계시면 아마도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뭔가 사람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질이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되니까 꼭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대인관계 심리학적 이해에서 4가지를 볼 겁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에 대해서 볼 건데 거기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대한 동기,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 대인관계의 지각, 대인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내용이 우리 4장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많습니다. 우리 책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는 부분까지 쭉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게 대인관계의 동기예요. 동기. 여러분들 동기가 뭔가요? 동기는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적 동기라는 건 뭘까요? 내적 동기라는 건 뭘까요? 내적 동기라는 건 뭘까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이것을 해야겠다. 내가 내 마음에서 스스로 자각해서 하는 거. 그걸 내적 동기라고 하고요. 외적 동기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외부에 대한 자극에 의해서 너 이거 이번에 못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뭔가 했을 때 외부에 대한 압력에 대한 해서 생기는 것이 외적 동기고, 내적 동기는 내 스스로 내 이번 시험에는 정말 잘 봐서 내가 어떠한 나의 목표를 한번 이루어 갈 거야. 그렇게 하는 데는 그 동기가 생기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내적 동기가 생기고, 내가 보니 정말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안 됐어. 그랬을 때 내가 내 내적 동기가 막 발동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내적 동기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신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 어떠한 신뢰도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대인관계의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대인관계와 지각은 대인관계를 내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에는 대인관계 기술은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인관계를 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인관계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까? 소통이겠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의사소통, 어떻게 대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4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변함없이 퀴즈.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뒤에서 이제 배우면서 아, 그게 이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가면 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한번 볼게요. 대인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리고 동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욕구와 추동은 주로 생물학적인 측면에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동기는 주로 인지적인 측면에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맞을까요? 욕구와 추동은 뭘까요? 욕구와 추동은 본능적인 걸까? 동기는 나의 생각과 관련이 있는 걸까? 한번 이제 뒤에서 쭉 나오는 거 보시고요. 동기는 강화와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강화와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기는 강화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뒤에서 볼게요. 매슬로우가 말한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높은 위기에 있는 것은 존중에 대한 욕구이다. 이거 앞에서도 잠깐 한번 봤던 거예요. 존중에 대한 욕구일까? 양가적 애청은 수용적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양육할 때 발달된다. 대인 신념은 새로운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OX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질적 자기가 가시적인 측면이라는 가시적인 측면이라면 심리적 자기는 불가시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맞을까요? 뒤에서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기. 대인관계와 동기에서 동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동기라는 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동기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막 불끈불끈 솟는 그런 것들을 동기라고 이야기하죠.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심리적 특성이다. 동기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심리적인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서로 상호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동기. 그리고 개개인을 움직이도록 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동기가 있어야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어때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내 안에 동기가 형성돼야 된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려고 할 때도 내가 이 강의를 왜 들어야 하는지 내 안에 동기가 생겨야 이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개인을 움직이도록 하는 근원적인 힘이 동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동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욕구와 추동과 동기가 있다. 동기를 나타내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욕구와 추동과 동기가 있대요. 욕구와 추동. 욕구는 뭐예요, 여러분? 욕구는 내가 욕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드에서 얘기했을 때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었죠. 그럼 욕구는 어디에 해당될까? 욕구는 이지에 해당되지. 이지, 원초아에 해당되죠. 원초아에. 그러면은 욕구와 추동은 어때요? 본능적인 거잖아. 본능적인 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쵸? 욕구와 추동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내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뭔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동기는 인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동기는 그러니까 뭔가를 내 안에서 활성화시켜주고 이것들을 내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동기다 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이게 동기라는 거. 자, 그 동기의 기능은 뭘까? 동기의 기능. 동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동기는 발생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목표한 행동을 시작하게 한다. 그러니까 동기는 이게 뭔가 내 마음속에서 목표한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그 발생학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생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내가 발생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시작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동기다. 그게 동기의 기능이다. 라는 거. 참 여러분, 동기가 없으면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동기를 갖지 못하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별로 하지를 못하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동기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동기가 충만한 거죠. 자기가 그 마음속에서 인지적으로 뭔가 해내야 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이 뚜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방향적 기능을 가지고 목표한 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적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내 안에 동기가 계속, 동기가 계속 발동을 해야 그것을 목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동기가 계속 발동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공하고 있는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도 내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이 마음의 동기가 계속 일어나야지 그것들을 지속하면서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에너지가. 내가 막 이걸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마다 그 즐거움과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막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동기라는 것들이 동기가 부여가 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려면 힘이 생기죠. 힘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뭔가 목표에 조금씩 도달할 때마다 내가 그 에너지가 막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와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뭔가 이제 내 스스로에게도 그 강화라는 걸 이렇게 앞에서 우리 행동주에서도 배웠죠. 뭔가 강화시키는 거죠. 이것들을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어떠한 행동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어려운 목표를 행동을 성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화의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성취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조절의 기능은 그것을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것을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이제 내가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내가 그 목표를 이루어갔을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기다 라는 게, 동기의 기능에는, 그러니까 동기는 발생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목표한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것, 목표한 행동 시작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죠. 동기에서 시작하게 하는 것이고, 방향적 기능을 가지고 목표한 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동기는 그것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강화와 그것들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만 머물러서 뭔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또 다른 것들을 넘어갈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또 다른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동기다 라는 거, 이것이 동기의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대인관계와 동기의 위계와 발달에서 보면 이게 메슬로우의 동기 발달의 위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보통은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단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이제 동기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이제 메슬로우의 이제 욕구 위계 단계, 동기 위계 발달의 위계 단계라고 이제 이야기 한번 쭉 살펴보면, 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5단계로 동기의 위계 발달 단계, 욕구, 이게 보통 욕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욕구 위계 단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동기 위계 단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동기 위계 단계, 동기 위계
발달로 한번 동기 발달의 위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아래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는 뭐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먹고 싸고 이래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 우리 공기 없으면 못 살죠. 그리고 이제 물이나 음식들, 먹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 먹고 자고 뭐 싸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이런 기본적인 그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라고 얘기하고, 안전에 대한 이 생리적인 욕구가 나에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그랬을 때는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안전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안전한가?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나의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는 안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사람이 안전을 하게 되면 뭔가 내가 조금 의미를 가지고 싶다. 내가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소속하게 되고 사람과 만나고 싶고 뭔가 관계하고 싶고 이런 단계가 된다는 것이 3단계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사람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그 단계별로 하나하나 단계를 지나면서 그것이 충족됐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원한다라는 게 매슬로우의 그 욕구 위계 단계, 그 동기 발달 위계 단계인데요. 그 다음 단계가 사람이 어떠한 내가 어떠한 단체나 집단에 이렇게 소속을 하게 됐다. 그랬을 때는 그 안에서 내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자아 존중의 욕구라고 해서 숙달과 권력에 대한 타인으로부터 이제 내가 어떠한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 있다. 어떠한 집단에 소속돼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나는 그래서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 그 다음에는 제일 그 위에 있는 단계로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발현하고 실현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이제 그 위계 발달 이론인데, 이 발달 이론의 특징은 이 맨 아래 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이것이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슬로우가 동기 위계 발달, 그리고 욕구 위계 발달해서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나눠 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일단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 욕구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욕구들이 충족됐을 때 가장 위의 단계는 자기 실현의 욕구다.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것은 딱 쭉 나눠서 이 밑에는 결핍 욕구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하나 내가 밖에서 무언가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핍의 욕구고, 이것은 내 자기 실현의 욕구는 나의 존재에 대한 욕구다. 라고 얘기해서 요 밑에까지는 결핍의 욕구라고 얘기하고, 요 위에를 존재의 욕구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이게 그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동기의 위계와 발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슬로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도 이제 이 시간에서 이렇게 쭉 배웠지만, 이 시간 말고도 다른 시간에서도 쭉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이론도 좀 알아두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동기의 개인차. 대인관계 동기에서 동기의 개인차. 동기에 대해 동기는 개인 간의 그 차이가 어떻게 나을까? 호나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동기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교재의 105페이지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교재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에 보면 동기의 개인차라고 이제 쭉 나타나 있습니다. 동기의 개인차에서
그 호나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동기 성향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인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인간 접근적 성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회피적 성향이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 적대적 성향이 있다. 동기에는 이렇게 다 개인 차가 있다. 개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호나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 접근적 성향, 두 번째는 회피적 성향, 세 번째는 적대적 성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실까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이? 그렇죠. 그래도 접근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뭔가 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인간 접근적 성향이라는 건 뭘까? 인간 접근적 성향이라는 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하고 잘 그 유대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접근적 성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이제 쭉 살펴보면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다. 너무나 이제 타인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타인에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타인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그런 강한 성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회피적 성향이죠. 인간 회피적 성향. 인간 회피적 성향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피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뭔가 사람하고 관계를 하게 하더라도 그 관계가 오래가고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래가고 지속되기가 힘들죠. 이런 사람들은 인간 회피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타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어때요?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타인과 가까워짐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내가 뭔가 이렇게 갈등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부담스러운 그것들을 힘들어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거죠. 인간 회피적 성향의 성격 장애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 회피적 성향에서. 그러니까 회피적 성향이나 적대적 성향이나 대충 보면 이제 약간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회피적 성향 사람들은 이제 혼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것들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 적대적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적대적 성향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적대적 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적대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적대감을 갖고 타인을 경쟁 상대로 여기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바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한번 꺾어서 안 좋은 쪽으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냥 얘기한 건데 나는 저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이렇게 하는 걸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의 저 행동에는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인간 적대적 성향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 좀 잠깐 살펴보면 타인을 적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유형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공격적으로 되고 지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쉽게 타인에 대한 분노 표출을 하는 경향성이 높은 유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
그 회피형 인간이나 이게 적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원인이 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이러한 성향들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상처가 있다거나 대인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뭔가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살펴보고 내가 잘못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이럴 것이다. 같이 관계하면 피곤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을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라면. 그 동기의 개인차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울비 애착 이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앞에서도 잠깐 애착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죠. 애착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제 보울비가 동기의 개인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보울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애착 발달 이론에 있어서 이제 유아 발달 이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항상 나오고 항상 중요시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서는 안정적 애착, 양가적 애착, 회피적 애착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애착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애착이에요. 나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양육한 그 양육 태도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어떠한 애착 관계를 가졌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나의 애착 관계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쭉 그 애착은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형성되지만 그 형성된 애착 관계가 그 쭉 고정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제 애착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안정된 애착은 뭐냐? 안정된 것은 안정된 애착은 그 엄마가 아이를 그 양육할 때 그 수용적으로 안정되고 수용적으로 이제 일관성이라는 말이 그 발달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일관성 있는 태도로 양육을 하면서 아이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주고 필요시마다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뭔가 그 사랑을 제공해주고 하면 이제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애착이 발달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안정된 그 애착을 발달한 사람은 어때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고요. 비교적으로 안정된 감정과 태도로 신뢰감을 형성을 잘 해나가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애착은 부모가 어렸을 때 나에게 일관적인 행동으로 잘 수용해주고 나를 안정되게 잘 양육했을 때 안정된 애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양가적 애착이다. 양가적 애착은 뭘까?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러운 태도로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양가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이 양가적인 그 애착을 가지고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러운 태도로 계속 양육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지금 유아기 시절에 만약에 엄마가 나에게 일관성 없이 변덕스러운 태도로 계속 이제 잘해줄 때 막 잘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팽 돌아서서 잘 안 해주고 계속 이런 양가적인 그 감정을 내가 계속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어머니의 태도는 요 시기에 발달 단계의 그 아이에게 눈치를 보게 한다거나 뭔가 계속 사람을 의존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런 행동을 그러한 눈치를 보거나 의존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 이제 나에게 갖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형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과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오늘 얘기하면 줄까? 오늘은 줄까 안 줄까?
잘해줄까 잘못해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불안감과 불안정한 애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이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가적 애착은 신뢰감을 갖기 힘들겠죠. 신뢰감을 갖기 힘들고 어때요? 계속 눈치만 보는 아이로 자라는 거죠.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줄까 안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눈치.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107페이지에 보면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타인의 거부적인 태도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예민한 반응. 그러니까 내가 거부당할까 봐 뭔가 대시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거부했을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상황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지나치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형성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불안정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회피적 애착. 회피적 애착은 지속적으로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안정애착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걸 얘기하죠. 회피적인 애착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회피적 애착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회피적인 애착이 형성된 자녀는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포기하고 혼자서 놀고 있는 것을 좋아하게 돼. 엄마에게 이제 바라지를 않는 거죠. 엄마가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기 혼자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자꾸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거절당할 걸 뻔하니까 안 해줄 거라고 이제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이제 형성된 거예요. 내 뇌에.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그냥 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계속 잘하면서도 회피하게 된다. 라는 거. 이게 보울비가 얘기하는 개인의 애착 발달이다. 라는 거. 보울비의 애착 발달에서 이게 세 가지 안정적 애착, 양가적 애착, 회피적 애착 이런 것들의 특징과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자랐을 때 성인기에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쭉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참 많이 갔는데요. 벌써 40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동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동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대인관계의 동기에는 동기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죠. 동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그래서 동기의 위계 발달에 대해서 이제 매슬로우 위계 발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동기의 개인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호나이와 보울비의 이론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보울비에 대해서는 이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보울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